일본 해상보안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5년 11월 뉴욕 유엔 본부 독도 동쪽 12에리 해상에서 45노트로 접근하는 일본 고속정 한국 레이더에는 1분 먼저 포착됐습니다. 일본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죠. 같은 바다인데 한쪽만 보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심 320m 잠수함 추적,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2.3m 한국 시스템의 정확도였죠. 그리고 NHK 생방송에서 터진 자체 폭로 30년간 한국 제공 데이터 의존도 70%입니다. 유엔 표결 결과 64%에서 82%로 완전 역전, 78개국 중 63개국이 한국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영국 공영방송의 전쟁과 안보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엠마 로웰입니다. 지난 15년간 중동 분쟁부터 북극 영유권까지 다뤄왔죠. 그런 제가 오늘 제 신념이 부서지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3층 회의실이었어요. 뉴욕 이스트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세계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죠. 의제는 단 하나, 동해의 작은 섬 하나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었어요. 독도라고 불리는 그 섬 말입니다. 저는 카메라 3대를 챙겨 회의장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보내온 사전 브리핑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문서였죠.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길 거라고요. 아니, 이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당시 후쿠시마 현장에 있었거든요. 해상자위대의 구조작전을 직접 봤죠.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일본은 정확하다는 신념이 제 안에 뿌리를 내렸던 게요. 거기에 더해 20대 시절의 쓰라린 경험도 한몫했습니다. 중국 하청업체의 제작비를 사기당했거든요. 그 일로 아시아 전체를 리스크로 보는 편견이 생겼죠. 그리고 초년병 시절 일본계 선임 프로듀서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감정적이다.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말들이요.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27개의 박스를 가져왔어요. 서류 더미였죠. 역사 문서, 해도, 조약문, 증언록까지. 반면 한국 대표단은 달랑 노트북 몇 대만 들고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준비성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무슨 승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은 48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일본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고 각국 언론이 일본 자료를 받아 보도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을 포기로 해석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 오후 2시 일본 대표단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문서가 떴어요.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이 나왔죠. 발표는 치밀했습니다. 논리적이었고요. 저는 카메라 앵글을 일본 테이블 쪽으로 더 오래 잡으라고 지시했어요. 이미 제 머릿속에선 다큐멘터리 구성이 짜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승리 그리고 국제법의 공정함이라는 스토리로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 해양안보정책 국장인 박선우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왔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어요. 데이터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제 질문에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투엔 여유가 있었어요. 아니, 확신이었죠.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어떤 부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회의장 밖 복도에는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두가 일본 자료를 받아 속보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 역시 런던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본 우세라고 64% 정도의 지지율로 1차 평가가 기울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제 호텔 방에서 일본 NHK 뉴스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작게 지나가는 자막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간 통합 감시망을 가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중국 대표도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밤사이에 변수가 생긴 거였죠. 그리고 오전 10시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해군 정보처장 한지울 대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성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죠. 스크린에 뭔가 떴어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선명함이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였죠. 한지울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독도 동쪽 해상 12해리 지점입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죠. 선박이었어요. 한지울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고속정 한 척이 접근 중입니다. 속도는 45노트.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기 1분 전입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스크린만 바라봤어요. 1분이라고요? 1분이면 1.4km예요. 그 거리를 실시간으로 포착했다는 건 레이더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었죠. 일본 대표단 쪽에서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자기들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의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일본 브리핑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300페이지의 역사 문서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문서는 과거를 말하지만 저 화면은 지금 이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박선우 국장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봤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죠. 48시간의 침묵이 포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준비였습니다. 문서가 아닌 현실로 말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일본 대표단의 발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7개 박스에서 쏟아져 나온 자료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1618년 안용복의 진술서 반박 문서, 1877년 태정관 지령 재해석, 1905년 시마네 현고시 40호 원본, 샌프란시스코 조약 22조 세부 해석까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각국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첫날 저녁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돌았습니다. 일본 64%, 한국 28%, 중립 8%. 저는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카메라 감독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본 테이블 앵글을 더 잡으라고요. 다큐멘터리 구성상 승자의 준비 과정을 더 많이 담아야 했으니까요. 감독이 물었어요. 한국 쪽도 찍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반응 컷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본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대표의 차분한 프레젠테이션, 두툼한 서류 더미, 각국 대표들의 집중하는 표정.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제 15년 경력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 측 자리에 놓여있던 노트북이었어요. 감독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며 찍은 화면이었죠. 노트북은 작았습니다. 얇고 가벼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렵한 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장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추가 자료를 준비해왔더군요. 1950년대 메가더 라인 해석, 1960년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 기록까지. 정말 빈틈이 없었죠.
반면 한국 측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선우 국장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지울 대령은 회의장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응할 자료가 없어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요. 오전 10시 일본의 추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해양 순찰 기록이었어요. 1953년부터 2020년까지 67년간의 순찰 일지를 정리한 자료였죠. 스크린에 연도별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 순찰선이 독도 주변을 지나간 횟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시료 지배의 증거는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67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 해역을 관리해왔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어요. 시료 지배란 게 바로 그런 거니까요. 꾸준함과 지속성이죠. 그런데 한지울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갔죠. 손에는 여전히 노트북만 들려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지도였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동의 해역이 펼쳐졌죠.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빨간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지난 30일간의 실시간 감시 기록입니다. 빨간 점 하나하나가 우리 통합 감시망이 포착한 선박입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박은 북상했고 어떤 선박은 남하했죠. 모든 움직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울 대령이 한 가지를 더 보여줬어요. 파란 점들이었습니다. 일본 순찰선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파란 점들이 빨간 점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지울 대령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지난 30일간 일본 순찰선은 7번 이 해역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경비정은 31번 출동했고요. 시료 지배의 증거가 숫자라면 현재 진행형의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일본 대표단이 급히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에겐 실시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67년의 과거는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현재는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서의 힘은 과거를 증명하는 데 있지만 실시간 데이터의 힘은 현재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걸요. 그리고 영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누가 지금 이 순간 그 땅을, 그 바다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느냐였죠. 오후 2시 비공식 여론조사가 다시 돌았습니다. 결과가 바뀌어 있었어요. 일본 53%, 한국 39%, 중립 8%.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 감독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 테이블도 제대로 잡으라고 지시했어요. 감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서사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반전의 기록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측이 보여준 실시간 지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선명함, 그 정확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현재성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문서와 권위, 서구의 기준, 역사의 무게.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기준이 떠오르고 있었죠. 실시간, 현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요. 저는 제 멘토인 리처드 콜먼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콜먼은 미국 방산 자문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초년병 시절부터 많은 걸 배운 사람이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서구의 시스템을 믿으라고, 증명된 것만 믿으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프레임이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으로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또 무엇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 신념이 어디까지 흔들릴지요. 노트북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날카로운가가 중요하다는 걸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긴장감이 팽팽했죠. 각국 대표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더 앞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뭔가 큰 게 터질 거라는 걸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어요. 한지울 대령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노트북 2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스크린 연결용이었죠.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독도 동쪽 해상 오전 9시 32분의 모습이었죠. 파도가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구름 그림자까지 선명했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1분입니다. 단 1분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이 1분이 모든 걸 설명할 겁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타이머가 떴어요. 0초. 그리고 카운트가 시작됐죠. 3초 화면 왼쪽 끝에 작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7초 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선박이었죠. 15초 선박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마크가 선명했어요. 한지울 대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45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시속 83km예요. 목표는 독도 동쪽 12해리 지점이죠. 28초 화면에 빨간 원이 그려졌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이었어요. 12해리 영해선이었죠. 35초 선박이 빨간 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순간 우리 레이더가 포착한 거리는 2.8km입니다. 45노트 속도라면 영해 진입까지 정확히 1분 남았죠. 42초 화면에 또 다른 선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표시였어요. 노란 원이었죠. 한지울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원이 우리 해상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입니다. 1분, 그러니까 1.4km 전방에서 경고 신호가 발령되죠.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58, 59. 딱 1분이 됐을 때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떴어요. 동시에 한국 경비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한지울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일본 선박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경비정의 경고 교신을 받고서요. 전체 과정이 1분 3초 걸렸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멈췄어요. 그리고 회의장을 둘러봤죠. 이게 시료 지배입니다. 1분 단위로 움직이는 실시간 대응이요. 67년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1분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 대표단 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하겠다는 거였죠.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어요. 그 데이터의 정확도를 어떻게 보증합니까? 레이더 오차 범위는 얼마입니까? 한지울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노트북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이번엔 그래프였죠.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통합 감시망은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상 레이더 위성 영상, 그리고 수중 음파 탐지. 이 3가지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죠. 그래프가 확대됐어요. 오차 범위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레이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3m입니다. 위성 오차는 0.5m, 음파 탐지는 1.2m예요. 새 시스템을 교차 검증하면 최종 오차는 0.2m 이하로 줄어들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0.2m요? 그건 사실상 오차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0.2m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한지울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아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죠. 그녀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이번엔 밤 영상이었습니다. 독도 주변 야간 해상이었죠. 그런데도 선명했어요. 적외선 카메라였습니다. 밤에도 보입니다. 안개 속에서도 보이고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을 봤어요. 감독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한국 측 자리를 메인으로 잡아야 한다는 걸요. 오후 3시 비공식 여론조사가 또 돌았습니다. 일본 47%, 한국 48%, 중립 5%. 역전됐어요. 단 1%지만 한국이 앞서 있었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오프닝 문장을 지웠죠. 일본의 치밀한 준비라고 썼던 문장을요.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의 프로듀서가 떨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시원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박선우 국장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죠. 저도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보셨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뭘 봐야 했는지요. 1분이었습니다. 단 1분의 기록이 67년의 문서를 넘어섰어요.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현재의 정확함이 승부를 가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푸르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라면 저 구름의 움직임도 0.2m 오차로 추적하겠구나.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일본 레이더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을까? 같은 바다를 보면서 왜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였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투자의 차이였어요. 기술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죠.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에 모든 걸 걸었다고 했어요. 반면 일본은 문서를 쌓는데 주력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분의 차이로요. 회의장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지울 대령을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대령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이길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한지울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준비였어요. 우린 틀릴 수 없었거든요. 1분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았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틀릴 수 없다는 절박함, 1분도 놓칠 수 없다는 긴장감. 그게 이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저는 제 커리어를 떠올렸어요. 저는 틀리지 않으려고 권위에 기댔죠. 증명된 것만 믿으려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틀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날 밤 저는 멘토 리처드 콜먼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엠마, 커리어 지켜라. 서구 시스템을 믿어라. 한국은 늘 반짝 트릭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자를 삭제했죠. 이제 알았으니까요. 트릭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요. 넷째 날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일본 자료에 집중하던 각국 대표들이 이제는 한국 측 화면만 주시하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카메라는 이미 한국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지울 대령이 단상에 올랐을 때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갈까?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화면은 달랐어요. 바다 표면이 아니었죠. 바다 속이었습니다. 수심 320m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320m라고요? 그건 햇빛도 닿지 않는 깊이예요. 완전한 암흑이죠. 화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색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희미한 윤곽이었죠. 점점 선명해지더니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20m 깊이의 잠수함을 추적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한지울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47분의 기록입니다. 독도 북동쪽 해역 수심 320m 지점에서 포착된 잠수함이에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길이 76m, 폭 9.8m, 속도 8노트, 방향 북북서. 모든 게 정확했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였어요. 어떻게 그 깊이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까? 수중 음파 탐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인데요. 한지율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음파 탐지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합했습니다.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화면이 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수중 음파 탐지망입니다. 독도 주변 해저에 설치된 17개의 음파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죠. 두 번째, 수온과 염도 변화 추적입니다. 잠수함이 지나가면 물의 온도와 염도가 미세하게 변해요. 우리는 그 변화를 0.01도, 0.001% 단위로 감지합니다. 세 번째, 자기장 교란 감지예요. 잠수함의 철 선체가 지구 자기장을 미세하게 흔들거든요. 우리는 그 흔들림을 읽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음파, 수온, 자기장. 세 가지 시스템의 통합.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바다 전체를 하나의 센서로 만든 거였죠. 한지율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0.3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고 예측 경로를 그려내죠. 화면에 빨간 선이 그려졌어요. 잠수함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과거 30분의 기록과 앞으로 10분의 예측이 함께 보였죠. 정확도는 98.7%입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한지율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협조를 요청했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미국 군사위성이 찍은 같은 해역의 영상이었죠. 미국 국방부의 협조로 같은 시각 같은 지점의 위성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양 관측 위성의 데이터도 받았고요. 화면에 세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 시스템, 미국 위성, 중국 위성. 세 화면에서 잠수함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차는 2.3m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완벽했어요. 320m 깊이에서 2.3m 오차. 그건 사실상 정확하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검증했어요. 두 나라가 같은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건 이제 누구도 이 정확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회의록을 책상에 내려놨어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15년간 믿어온 기준, 문서와 역사와 권위라는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그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로요. 내가 틀렸어요. 일본이 정확하다는 믿음, 아시아는 리스크라는 편견, 서구 시스템만이 증명된 것이라는 오만. 모두 틀렸던 거예요. 한지율 대령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그래프였어요. 시간축이 30년이었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해역의 해양 데이터는 누가 수집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한지율 대령이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일본 30%, 한국 65%, 기타 5%. 한국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바다의 수온, 염도, 해류, 수심, 생태계 데이터의 65%를 한국이 수집했어요. 반면 일본은 30%였죠. 그녀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최근 5년 데이터였어요. 한국 82%, 일본 11%, 기타 7%. 최근 5년으로 좁히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더 많이 연구했고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스템입니다. 일본 대표단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급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숫자가 맞다는 걸요.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크게 적었어요.
30년 동안 누가 이 바다를 더 사랑했는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영유권은 서류가 아니라 관심으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누가 더 자주 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이해했는가였죠. 한국은 320m 깊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위치뿐 아니라 수온과 염도와 자기장까지요. 박선우 국장이 제자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멈춰서서 제게 말했어요.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당신이 이틀 전에 말했던 그것을요. 곧 보게 될 거라고 했죠. 이제 봤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박선우 국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요? 이미 충분히 압도적인데 뭐가 더 남았다는 건가요? 오후 4시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돌았습니다. 일본 38%, 한국 58%, 중립 4%. 격차가 20%로 벌어졌어요. 이제 역전이 아니라 압도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촬영부는 전부 보관하라고요. 편집 없이 풀버전으로요. 이건 역사적 기록이 될 거였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로 영유권을 증명한 첫 사례가 될 거예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이제 일본 측은 안 찍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찍어야죠. 하지만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변화의 기록으로요.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멘토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엠마, 무슨 생각이야? 한국 편을 들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리처드. 사실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사실? 320m 잠수함 추적이 사실이라고 믿어? 그건 과장이야. 프로파간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리처드, 미국 국방부가 검증했어요. 중국 위성도 확인했고요. 이제 프로파간다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콜먼이 먼저 끊은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간 제 멘토였던 사람이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뉴욕의 밤이 깊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센서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겠구나. 320m 깊이까지 보면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료 지배란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한국은 독도 주변 바다를 320m 깊이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수온과 염도와 자기장까지요. 반면 일본은 표면만 지나갔죠. 순찰선으로요. 67년 동안요. 하지만 깊이를 아는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유권 분쟁의 진실이 아니라 바다 아래의 진실로요. 320m 깊이에 진짜 답이 있었으니까요. 다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23개나 쌓여 있었어요.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NHK 생방송이라고요. 급히 앱을 열었습니다. NHK 뉴스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어요. 화면엔 도쿄 본사 스튜디오가 보였죠.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독도 회의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 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자세였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NHK 앵커가 말을 이었어요. 취재 결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30년간 사용해온 독도 인근 해양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한국 측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장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 자료에 의존했다고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데이터 출처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제공 70%, 자체 수집 22%, 기타 8%, 70%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70%라고요? 일본이 주장하던 그 모든 데이터의 70%가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NHK 기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해상보안청 본부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취재 결과 1995년부터 한국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수온, 염도, 해류 데이터를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밀 데이터의 경우 한국 제공 비율이 82%에 달합니다. 82%요? 저는 벽에서 몸을 떼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데이터로 한국 바다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NHK 앵커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해상보안청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이 나타났죠. 목소리도 변조돼 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한국 측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우리 시스템보다 3배 이상 정밀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했죠. 아니, 의존했습니다. 회의장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만 보고 있었죠. 증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찰선으로 지나간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바다를 이해한 건 한국이었어요. 수심, 조류, 생태계까지.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입니다. NHK는 계속해서 취재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제 옆에 서 있던 CNN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폭로했네. 맞았어요. 일본 공영방송이 스스로 폭로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NHK가요.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된 거였죠. 저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호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나왔어요. 그녀는 복도의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자리에 앉으면서 일본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틀 전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죠. 한지울 대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만 들려 있었죠. 오늘 아침 NHK 보도를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입술을 주시했죠. 우리는 데이터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요청하면 제공했고 공유해달라고 하면 공유했어요. 바다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로 우리 땅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관통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지울 대령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1995년 한일 해양과학협력협정서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는 30년간 데이터를 공유했죠. 투명하게요. 그녀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투명함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데이터를 모았고 정직하게 공유했어요. 그게 과학의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묻겠습니다. 누가 진짜 이 바다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은 이미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멘토 리처드 콜먼에게 전화를 걸려고요.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틀렸다고. 한국은 트릭이 아니라 과학이라고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 필요가 없었어요. 권위에 기대고 싶은 습관이 또 고개를 든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판단해야 했어요. 오후 1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콜먼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받았죠. 엠마, NHK 보도 봤어? 그거 조작이야. 한국 로비 때문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NHK가 일본 공영방송이에요.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트릭이야. 한국은 늘 그래. 반짝 효과로 주목받다가 사라지지.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리처드, 당신은 여기 없었어요. 320m 잠수함 추적을 못 봤죠. 미국과 중국의 교차 검증도요. 이건 트릭이 아니에요. 30년간의 준비예요. 콜먼이 말했습니다. 엠마, 넌 속고 있어. 한국한테 세뇌당한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죠. 세뇌가 아니에요, 리처드. 깨달음이에요. 15년간 제가 틀렸다는 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요. 그리고 콜먼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 대표단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모여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카메라로 찍지 않았어요. 이건 그들의 붕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오후 3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의장이 허락했죠. 일본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데이터를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장을 약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일본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국제 협력의 일환입니다. 문제는 영유권이지 데이터 출처가 아닙니다. 한지울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문제는 영유권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누가 이 바다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까? 누가 320m 깊이까지 이해했습니까? 데이터 출처가 문제가 아니라면 데이터를 만든 능력이 문제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시료 지배의 증거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논리가 명확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일본 대표가 다시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일본 대표의 뒷모습, 고개를 숙인 어깨, 침묵하는 입술. 이것이 진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승리가 아니라 인정의 순간이요. 오후 5시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29%, 한국 69%, 중립 2%. 격차가 40%로 벌어졌어요. 이제 역전도 압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우세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NHK 후속 보도를 봤습니다. 도쿄 거리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시민들의 반응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한국 자료를 썼다니. 그럼 우리 주장이 뭐가 남아요? 젊은 여성도 나왔습니다. 정부를 믿었는데 배신감이 들어요. 투명하게 말해줬어야죠.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붕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NHK가 폭로한 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정직함이었어요. 그 정직함이 더 큰 가치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다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안에서 무너진다. 그게 오늘 본 전부였으니까요. 6째 날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긴장감이 다시 높아져 있었죠. 일본 대표단이 뭔가 준비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 새로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역사 전문가가 단상에 올랐어요. 도쿄대 교수였죠. 그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고지도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아닌 더 큰 그림을 보시죠. 지도가 확대됐어요. 대마도가 화면 중앙에 왔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대마도를 정벌한 역사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죠. 이는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대마도를 꺼내다니요? 이건 독도 회의인데요. 일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요점은 이겁니다. 역사를 근거로 하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했다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 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독도도 역사가 아닌 현실로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역사는 양날의 검이니까요. 어느 쪽에나 적용될 수 있죠. 하지만 한지울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줬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역사는 존중하되 판정은 현재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지울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현재로 말씀드리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이번엔 대마도 지도였습니다. 대마도 인구 3만 명. 이 섬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전력 공급 출처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해저 케이블 63%, 일본 본토 31%, 자체 발전 6%. 대마도 전력의 63%가 한국에서 옵니다. 부산에서 해저 케이블로 공급되죠. 200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4년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63%라고요? 한지울 대령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경제 교류 비중이었어요. 한국 67%, 일본 본토 28%, 기타 5%. 관광객의 67%가 한국인입니다. 대마도 상점의 82%가 한국어 간판을 달고 있고요. 수산물의 74%가 한국으로 수출됩니다. 숫자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저는 급히 메모했습니다. 63, 67, 82, 74. 모든 숫자가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지울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존중해야죠. 대마도는 일본 영토예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대마도는 한국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인적으로요. 그녀가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독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도를 봅시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명확합니다. 누가 전력을 공급하는가? 한국이에요. 누가 헬기장을 운영하는가? 한국입니다. 누가 매일 경비대를 상주시키는가? 한국이죠. 이게 실효 지배예요. 역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 교수가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지울 대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역사는 존중하되 판정은 현재로요. 현재는 명확합니다.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한국이에요. 대마도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것도 한국이고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논리가 완벽했어요. 일본이 꺼낸 프레임을 그대로 역이용한 거였죠. 저는 제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역사는 존중, 판정은 현재. 이게 핵심이었어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우위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박선우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도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통신망 구조도였습니다. 대마도와 한국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이 있습니다. 2015년에 설치됐죠. 이 케이블로 대마도 인터넷의 78%가 공급됩니다. 78%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박선우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독도를 경유합니다. 기술적 이유로요. 독도가 중계 지점이죠.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부산에서 독도를 지나 대마도로 이어지는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 일본은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케이블로 자국 섬에 인터넷을 공급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관리하는 중계 시설을 통과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논리가 칼날처럼 예리했어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대마도는 한국 인프라에 완전히 의존하는 섬이 되는 거였죠. 모순이었어요. 일본 대표단이 급히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열어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숫자가 맞다는 걸요. 오후 2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게도 질문이 쏟아졌죠. 프로듀서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숫자로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강조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는 양쪽 다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한쪽만 관리하고 있죠. 그게 차이예요.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한지울 대령을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대령님, 대마도 카드는 위험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일본을 자극할 수도 있었잖아요. 한지울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극이 아니에요. 현실 인식이죠. 대마도는 한국 없이 못 살아요. 독도는 한국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대마도를 언급한 건 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려는 거였죠. 한국은 대마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마도가 한국에 의존한다는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독도는 더욱 명확하게 한국 관리 하에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오후 4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일본 측이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일본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대마도 인프라 의존은 경제 협력의 결과입니다. 영유권과는 무관하죠. 한지울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경제 협력이에요. 하지만 그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독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저 케이블이 독도를 경유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독도가 안전한 중계 지점이기 때문이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수 소리가 났어요. 각국 대표 중 누군가가 먼저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22%, 한국 76%, 중립 2%. 격차가 54%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압도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걸 정리했어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다. 하지만 영유권은 현재의 관리다. 한국은 독도를 관리한다. 일본은 대마도조차 한국에 의존한다. 이게 2025년의 현실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프레임이 전환됐다는 걸요. 일본이 역사로 공격하려 했지만 한국은 현실로 방어했어요. 그리고 그 방어가 더 강력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도 과거에서 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빛이죠. 역사와 현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7째 날 최종 표결일이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이 아니라 확신이 감돌고 있었죠.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있어야 했어요. 오전 9시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최종 집계 결과였죠. 지금부터 유엔 독도 영유권 특별회의의 최종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의장이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참가국 78개국 중 투표 참여 77개국, 기권 1개국.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 실효 지배 인정 63개국, 일본 주장 지지 14개국.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63대 14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63을 77로 나눴죠. 81.8%. 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00분율로 환산하면 한국 지지 82%, 일본 지지 18%입니다. 82%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 대표단이 일어나 악수를 나눴죠. 박선우 국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한지울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통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82%라는 숫자가 전광판에 뜨는 장면, 각국 대표들이 박수치는 모습, 일본 대표단의 굳은 표정까지요.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켰어요. 결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권리를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한지울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의장이 발언을 허락했죠. 역사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82%의 국가들이 현재의 실효 지배를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의장에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강했어요.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이 나란히 앉았죠.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어요. 미국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표결 결과를 존중합니다. 실효 지배는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며 한국이 그 원칙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판단합니다. 중국 대표가 이었어요. 중국 역시 결과를 지지합니다. 특히 기술적 검증 과정에서 우리 위성 데이터가 한국 측 자료와 일치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영국 대표 제 조국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영국은 역사적 주장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관리 능력이 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조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였죠. 15년 전 제가 일본만 믿었던 그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큐멘터리 원고를 마무리해야 했죠. 화면에 오프닝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썼던 문장이었어요. 일본의 치밀한 준비는 국제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저는 마우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드래그했죠. 삭제 키를 눌렀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빈 화면이었죠. 저는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320m 깊이의 진실, 1분의 정확함, 82%의 신뢰. 숫자가 세계를 움직인 7일간의 기록.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리처드 콜먼이었죠. 엠마, 82%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야. 커리어 지켜라. 서구 언론인으로서 균형을 잃지 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오후 햇살이 밝았습니다. 균형이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균형은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진실 쪽에 무게를 두는 거라는 걸요. 저녁 6시 회의장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도 초대받았죠. 한지울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도 한 잔 받았죠. 대령님 축하드립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한지울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인정이죠. 우리가 30년간 해온 일을 세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지울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본의 승리가 아니라 제 편견의 붕괴를 담을 거예요. 한지울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하지만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무엇이든지요. 있는 그대로 남겨주세요. 과장도 미화도 없이요.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있는 그대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콜먼의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커리어 망치지 마라. 한국 편들면 서구 언론계에서 끝이야.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리처드,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기록할 뿐이에요. 그게 언론인의 커리어 아닌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영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엔딩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82%의 숫자는 단순한 표결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준비, 320m의 깊이, 1분의 정확함이 만들어낸 신뢰였다. 세계는 문서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다.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진실은 숫자로 증명된다는 것을. 문장이 완성됐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죠. 제목 다큐멘터리 기획 변경 요청. 내용 일본의 준비가 아닌 한국의 실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뉴욕의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82%라는 숫자가 세계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30년의 땀이 있었죠. 320m 깊이의 노력이 있었고요. 1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특히 82%는요. 여드렛째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났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지울 대령이 독도 방문을 권한 거였죠.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큐멘터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독도요? 그건 분쟁 지역이잖아요. 아니, 이제는 아니군요. 82%가 인정했으니까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울릉도행 소형기였죠. 그리고 울릉도에서 헬기를 탔습니다. 독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헬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320m 아래를 한국은 전부 알고 있구나. 20분쯤 지났을까요?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개의 바위섬이었습니다. 동도와 서도였죠. 헬기가 동도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단단히 잡고 내렸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프로듀서님. 독도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헬기장, 등대, 경비대 숙소, 그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견고했어요. 한지울 대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등대로 갔어요. 이 등대는 1954년에 세워졌습니다. 71년째 불을 밝히고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요. 등대는 하얗게 칠해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등대 꼭대기를 올려다봤어요. 저 불빛이 71년간 꺼지지 않았다니. 다음은 경비대 숙소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15명의 경비대원이 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죠.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가 정돈돼 있었고 주방에서는 저녁 준비 냄새가 났죠. 한 경비대원이 저를 봤어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25쯤 돼 보였죠. 어서 오세요. 외국 기자분이시죠? 네, 영국에서 왔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특별한 건 없지만요. 특별한 건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71년간 이곳을 지킨 게 특별하지 않나요? 경비대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태도, 저 담담함. 그게 바로 시료 지배의 본질이었어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요. 오후 3시 한지울 대령이 저를 서도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5분쯤 갔어요. 서도는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시설이 있었어요. 이건 물 정화 시설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죠. 하루 500리터를 생산해요. 500리터요? 충분한가요? 경비대 15명이면 충분합니다. 비상시엔 1000리터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급자족이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한지울 대령이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이었어요. 지붕 전체를 덮고 있었죠. 저건 전력 공급입니다. 하루 평균 80kW를 생산해요. 독도는 자체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저는 놀랐어요. 자체 에너지라고요? 대마도는 한국 케이블에 63% 의존하는데 독도는 완전 자급자족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시료 지배의 핵심이죠. 저녁이 됐습니다. 경비대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메뉴는 김치찌개와 밥이었죠.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각자 사연이 있었어요. 한 대원은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독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지원했어요. 다른 대원도 말했어요. 저는 역사 전공이었어요. 독도를 공부하다 보니 직접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사명감이 있었죠.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한지울 대령이 저를 등대로 데려갔어요. 등대 불빛이 회전하고 있었죠. 15초마다 한 바퀴씩요. 저 불빛이 보이는 범위가 40km예요. 배들이 이 섬을 피해갈 수 있도록요. 저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71년간 꺼지지 않은 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았을까요? 한지울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듀서님, 다큐멘터리에 뭘 담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71년의 등대, 15명의 경비대, 500리터의 물, 80kW의 전력. 숫자와 사람과 일상을요. 대단한 게 아니라 묵묵한 일상이 시료 지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한지울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다음 날 아침 독도를 떠나기 전에 저는 헬기장에 섰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파인더 안에 독도가 담겼습니다. 등대, 숙소, 태양광 패널, 그리고 경비대원들. 모든 게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71년간 이어진 게 특별했죠. 헬기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독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등대 불빛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낮에도 회전하고 있었죠. 울릉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일주일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뉴욕 호텔방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엔딩 내레이션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영어로 먼저 썼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했죠. 제가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 문장이었습니다. 존중은 데이터로, 신뢰는 사람으로. 발음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녹음할 때까지요. 이틀 뒤 다큐멘터리 녹음실에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했어요. 영어 내레이션이 끝나고 한국어 한 문장을 추가했죠. 존중은 데이터로, 신뢰는 사람으로.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했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합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뒤 방영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황금 시간대였어요.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댓글을 남겼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걸요. 다른 시청자도 썼죠. 프로듀서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과정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었죠. 과장도 미화도 없이요. 리처드 콜먼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영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독도의 등대가 지금도 돌고 있을 거예요. 71년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리고 15명의 경비대원이 묵묵히 일상을 지키고 있겠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였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